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 정책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한 포럼에서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적으로 턴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현재 5%대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진정돼서 상반기 중에는 4%대로 내려가고 연말에는 3%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같은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하반기는 이러한 기조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럼 정말 하반기부터는 물가는 뒤로 하고 경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도 될까요? 아직 장담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정부 기대처럼 물가가 서서히 하향 안정화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전기, 가스, 대중교통 같은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요금은 산업별 원가를 높여 다른 항목의 소비자 가격까지 올리는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한 가지 숙제도 완벽히 풀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숙제가 동시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2월 13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증시는 지금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2%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일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러시아에서 50만 배럴의 감산 네. 3월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오르면서 관련되어 있는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정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가령 예를 들면 엔터업계에서 지금 주주 행동주의랑 공개 매수 이런 게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이나 혹은 보톡스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수혜와 또 그다음에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들 간에 또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반적인 증시 큰 어떤 모멘텀도 있지만 개별 종목 단위로 아주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요즘 엔터주들에 대해선 향후 좀 추세를 본 다음에 우리 플러스에서도 자세히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국내 주식의 상황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미국 증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나 그 전주에 있었던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지난주 내내. 따라서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다우는 견조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은 내일 나오게 될 물가 데이터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또 방향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금리라는 게 도대체 가중치가 얼마나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매번 우리가 증시 얘기하면 금리 얘기하는 건지 이게 증시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금리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예. 네, 과거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음, 그런데 연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가 또 그다음에는 역대급의 속도로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로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점점 요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예, 올해 지나가면서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나가는 속도는 이렇게 이제는 빠를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약적인 레벨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퇴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뭐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금리가 아니라 증시의 전반적인 향방을 우리가 가름할 때 다른 요소를 더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랑 같은 건데 그럼 금리 말고 그 다음에는 주로 어떤 걸 저희가 살펴보게 될까요? 네, 그다음은 경기를 봐야 됩니다. 경기요. 예,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증시가 순환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증시가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최초가 역금융 장세. 이제 예. 긴축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는 역실적. 그 이후에는 금융 환경이 다시 완화가 나타나는 금융 장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음, 그 이후에는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이제 그 우리가 실제 실적 좋아지는 그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진짜로 좀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피해 아. 갈 수 있느냐 요런 논의로 이제는 계속해 가지고서 점점 좀 이동을 무게추를 이동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아직까지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니까 오늘 그러면 금리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 데이터 나온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과연 연준의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장이 예. 제일 이제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연준 위원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네. 가령 이제 뭐 이런 단어겠죠. 뭐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겠는데 필요하다면 더 올려나가겠다. 음. 그리고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혹은 더 높은 금리 수준을 더 오래 혹은 당분간 이어나가겠다. 이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잘하면은 연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 기대가 너무 과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시장이 당초 연준하고 다르게 연말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채권 가격 자체는 이제는 연준의 생각대로요. 이 두 차례 더 인상한 후 연말까지 이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로 이제는 채권 시장은 돌아섰습니다. 네.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출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 악재인 것 같은데 참 시장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예상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그냥 확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연준 위원들이 이런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물가 상승률 지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계절 조정치, 뭐 가중치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CPI가 발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면은요, 예.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사실 지금 나오기 전부터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CPI를 발표를 할 때 2년에 한 번씩 요거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조정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좀 더 현실을 잘 반영을 해보자.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항목, 이 음. 항목의 비중을 높여서 반영을 하자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근본적으로 CPI라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그 전에 비중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그걸 그대로 계속해 가지고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이제 다른 물가 지표를 알고 있는 PC의 경우에는 매달 변경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변경을 안 하고요. 계속 조금씩 미세 조정이 매달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CPI는 당초에 설정했던 어떤 기준들에 근거해서 그거를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쓰든 덜 쓰든 간에 그거를 많이 그대로 유지하는데 PC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 더 많이 쓴 거를 그대로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이 PC가 더 나은 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CPI 발표를 할 때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어서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매년 하겠다라고 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변화가 단순히 이런 뭐랄까요 숫자를 재조정하는 기간만 바꿨는데 좀 나타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죠? 예, 그 첫 번째는
당분간은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많이 쓰는 항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쓰는 항목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두 달은 더 올라가는 거죠. 즉 비중을 높여놨는데 더 올라가게 되니까 예상을 당초 했던 것보다 물가가 이걸 바꾸고 나면 한두 달은 높게 나오는. 그러면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숫자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한두 달은 네. 예상치보다 더 높을 수도 예. 있다가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 10년을 보면 예. 5회의 이런 조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중에 4번이 예상치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고요. 한 번은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좀 물가 발표에 경계감을 보이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떨어져 버립니다. 아,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 물가가 영원히 오르는 항목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같은 속도로요. 예. 그럼 빠르게 올랐던 거는 둔화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비중을 높여놨는데 속도가 둔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제 물가 상승이 더디게 나오는 걸로 아.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되면 한두 달은 높을 수 있으나 그 뒤에 연말로 갈수록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물가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변화는 사실 뭐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만 근데 이런 점 알고서 투자를 하시면 그렇겠죠. 매크로 보실 때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리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고강도 긴축에 대한 기조에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논조에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연준 위원들이 참고하는 그 CPI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치도 여러 가지 어떤 수치적인 조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가 높이 나올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연준 위원들도 다 아실 텐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멘트들은 뭐가 있나요? 네, 연준 위원들에게 요즘에 최고 관심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용은 왜 이렇게 강할까? 여기에 맞아요.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금리를 이만큼 많이 올리면 그러면 경제활동 둔화가 나타나야 되고 고용 시장이 뭐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인플레도 결국은 또 좀 둔화되는 그런 경로로 가야 되는데 그 경로가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라는 새로운 논리를 어허. 지난 2월 FOMC 회의 인터뷰 때부터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예. 여러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고용 보고서 상에서 고용이 전혀 만약에 둔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인플레는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아, 고용도 견조한 상황에서 예, 예.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네, 예.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건 예. 좋은 일이다. 굿띵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내려오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추가적으로는 고용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네. 월간 고용 순증이나 실업률이나 이제 임금 상승률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강한데 임금 상승률만 떨어지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 예. 아니냐라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꾸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들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투자자들이 결국은 고용은 수단일 뿐이고 예. 인플레 그 자체가 내려오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이구나. 그래서 뭐 고용이 탄탄하면 연준에서 더더욱이나 더 강하게 강도 높은 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게 교과서적으로는 맞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만 똑 떨어져 준다면은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이라는 연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 하나는 해결이 된 거니 물가만 보고 달려가는 기존 정책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물가를 보고서 정책을 결정할 것 같다 이고요. 그럼 지난주로 예. 돌아가서요. 가장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뉴욕 연은 전 총재가 가장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발언 중에 매파적으로 읽혔던 것이 이대로 데이터가 나오면 25bp가 아니라 더 높은 스텝으로도 갈 수 있다. 다시요? 50bp에 와.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당분간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몇 이 년간이요? 예 이게 좀 시장을 놀래킨 건데요. 보통 당분간 그럴 때 연준위원들이 다 같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For some tim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게 아니라 for a few year라는 표현을 쓴 거죠. 어. 그래서 이거 몇 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큰일 나겠는데 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그 총재의 발언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디펜던트의 성향이 녹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12월 FOMC가 끝나고서 이 윌리엄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했을 때 그 근원 PC 물가에다가 1.5% 포인트를 더한 거. 네. 그게 기존 금리이면 그건 충분히 제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머네요. 근데 이제 물가는 떨어져 내려올 것이고 금리는 조금 더 올려나갈 것이니까 연말이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 거고요. 실제로 연준에서 연말에 근원 PC 물가 지수를 3.5%로 예상을 해놨고요. 예. 점도표 상에서 찍어놓은 기준금리는 5에서 5.25, 5가 살짝 넘어서 예. 1.5% 차이를 내는 거죠. 예.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네요. 실제 그 기준이 지금 연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 떨어진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금 가속도를 내서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데이터에 따라서는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물가다. 예, 결론은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큼 지금은 물가 잡는 게 전 세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강성한 매파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물가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는 이런 물가 기조 말고도 뭐 저희가 더 챙겨봐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예. 주는 미국에서 다양한 물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게 되고요, 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하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나 수출입 물가, 금요일에 수출입 물가도 나오거든요. 요게 좀 연관이 깊은데 여전히 중국의 그런 이제 생산자 물가 자체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좀 안정적으로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뭐랄까요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변경에서 눈여겨볼 사안이 주거비 항목, 집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이 커졌고요. 예. 이쪽이 인플레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작년 하반기에 좀 그래도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었던 뭐 차량이라든지 운반 관련된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주거비 관련된 것들이요. 집값의 후행에서 움직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예. 근데 집값은 미국이 이미 많이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이번 달부터 CPI에서 주거비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제 그 원래면은 연간 중반이나 하반기에 나타나게 될 그 이제 비중 조절에 따른 하락의 효과가 연초부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가 딱 나왔을 때 그 구성 항목이 무엇이 변했느냐를 딱 보셔야 매크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경기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월간 발표하는 선행지수 리딩 인디케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거의 뭐 침체를 가리킬 정도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매월. 네.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 폭이 조금 더 줄어들 거리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체 없이도 우리가 이번 위기를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네요. 예, 요 데이터까지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어떤 섹터들, 산업들, 우리 송경제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종목 추천 같은 건 안 하잖아요. 네, 큰 네. 틀의 어떤 산업군들의 주목해야 될 향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주말 동안에 비자 발급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확진자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빨리 열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 재개 얘기를 했고
과거 일본 사례를 보면 한 일주일 뒤에 중국에서도 상호 발급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결정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조만간 한국발에 대해 가지고서 비자 발급 재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제2의 한한령 아니냐, 한국만 단체 여행도 제외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보건 조치였고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방역 조치 때문이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작용을 하면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들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불안감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항상 뭐 우리 증시를 또 분석하기 위해선 그 누구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분이 정광호 대표님인데요. 앞으로 저희 송경제 플러스 애청자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 많이 하시면서 이 먹구름이 좀 끼일 때까지는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조언 또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신기반기한 기업은 많습니다. 기업이 흥망성쇠한 스토리로 경제와 친해지는 시간이죠. 신기반기 레드칩.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대표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이제 기업들의 비하인드도 배우면서 투자할 때 또는 아니면 취업할 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많은 기업들의 뭐 생로병사를 알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 구 페이스북.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익숙한데 그렇죠.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로. 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이 그래서 원래 메타도 이름이군요. 아니에요. 메타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재밌습니다. 네, 요즘 메타는 주가 어떻습니까? 요즘 빅테크 기업들 다 떨어지잖아요. 얘만 올랐어요. 얘만 메타만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네, 이게 놀라운데요. 예, 지난주, 지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이제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나빠요. 그래서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요, 어닝 리세션 얘기도 많이 합니다. 리세션은 이제 침체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가 너무 나쁘니까 요즘 뭐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는데 실적도 나쁘니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메타도 실적이 나빴는데도 주가가 올라서 약간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출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줄었고요. 예.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어요. 야. 정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 배드 뉴스를 굿 뉴스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여서 주가가 하루 아침에 20% 이상 올랐거든요. 한 방에. 아니 5분의 어떻게 1 나쁜 올랐습니다. 뉴스를 좋은 뉴스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메타의 CEO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죠. 마크 저커버그. 예.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라는 인물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빅테크 CEO잖아요. 예. 이전에는 가장 아이돌 스타였죠. 예. 가장 이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이끄는, 특히 소셜 트렌드를 이끄는 CEO였는데 이 CEO 메타 CEO가 딱 발표한 게 뭐였냐면요. 실적은 나쁘지만 우리는 비용을 줄일게. 일. 두 번째 구조조정 계획 발표하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할게. 이 두 개였는데 좀 말씀드리면요. 비용이라고 하는 게 2023년에 우리 이만큼 쓸게였어요. 이게 1,000억 달러였는데 네. 우리 그거 안 쓰고 900억 달러만 쓸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 주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하는 것과 예. 또 하나는 사람 더 자를게입니다. 사람을 이미 잘랐거든요. 2022년 11월에 1만 1,000명 잘랐어요. 정말 많이 잘랐죠. 이게 전체 메타 직원의 13%입니다. 정말 많이 잘랐는데 그런데 어제자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 발표도 그렇고요. 또 구조조정 들어간대요. 또 인력을 줄이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 주네
그러면 내 주가 주식 오르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겁니다. 예.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건데 네. 보통 말하면 주식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린다 이런 예. 표현을 쓰죠. 소각을 시켜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식이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가의 그렇겠네요. 호재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계속 좋았는데 비결이 바로 이 자사주 매입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의 팀 애플 쿡 많이 CEO 하죠. 맞죠? 예. 예, 팀쿡 CEO가요. 지난 10년 동안 매입해서 불태워버린 소각해버린 자사주의 그 액수가 예. 4,670억 달러입니다. 이게 560조 원인데요. 와,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을 10년 동안 불태우니까 그러니까 애플의 10년 동안의 주가가 1,000% 이상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이 자사주 매입 이런 거 많이 안 할까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 CEO의 연봉과 예. 주가를 연동시키면요. 예. CEO가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게 주가고요. 예. 그러면 주가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의 현금을 털어갖고 예.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 CEO의 연봉과 주가가 연동이 많이 안 돼 있고요. 아. 둘, 현금이 있으면 그 예. 현금을 이제 연구개발 비용, R&D 비용으로 쓰죠. 긍정적인 거예요. 약간 말씀드리면 그 보잉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예. 보잉은 수년 동안 늘 돈을 많이 버는데 현금을 버는 족족 자사주 매입에만 쓰고 연구 개발에 안 쓴 바람에 예. 기술력은 떨어지고 아. 기업의 현금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런 트렌드 기술 문화가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네. 한국의 주식 시장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2023년은 효율성의 해다라면서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하고 사람은 더 정리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투자는 덜하고 비용을 덜 쓸게 약속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커버그 믿어볼게 라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하면서 겨울 한번 지나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 가치도 높고 회사 가치를 더욱더 높일 것 같은데 네.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치인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그 욕심이에요. 제가 보면 야심입니다. 예. 뭐냐면 일단 페이스북이라는 이전 회사 또는 메타가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안에서의 위치를 좀 보면 되는데 네. 왕따예요. 왕따요? 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모바일 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제 팀 쿡이 완성한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꿨죠.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한 인물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요즘 이제 트위터 혁명을 주도하는지 트위터를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소셜 혁명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네요. 소셜은 기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삶이 소셜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건 맞는데 더 행복해졌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크 저커버그는 굉장히 유명한 CEO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또는 일론 머스크나 또는 팀쿡 같은 CEO에 비해선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 갑자기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네. 아 그래? 나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렇게 야박해?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예. 있으니까 우리가 메타란 이름으로 바꿔갖고 아. 메타버스는 내가 할 거야. 메타버스 혁명은 내가 주도할 거야라고 했던 게 이게 2021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예. 사명을 바꿔요. 예. 2022년 지난해였죠. 지난해 내내 메타버스는 우리 거야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내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신부자로 이름을 바꿔야 돼. 그러면 부자가 될 거야.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름 바꾼 것만 그치진 않고 뭔가 실질적인 회사 경영에도 변화를 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네. 회사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일으키면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크 저커버만큼 유명한 이제 페이스북, 메타의 유명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셰릴 샌더버그라는 인물인데 예. 여성 경영진으로는 굉장히 유명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크죠. 근데 셰릴 샌더버그와 결별해요. 안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10년 동안
메타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예. 이 인물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들여와서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내 정치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 싸움. 네.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군요. 사내 정치 너무 심하죠. 예. 네, 사람이 모이면 항상 정치가 있고 그런가요? 사내 정치가 참. 심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메타가 이제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폰 위에다가 페이스북 앱을 깔아갖고 요걸 통해서 광고를 하는 모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말고 우리도 하드웨어를 만들 거야 해서 예. 만든 게 안경이었어요. 예. 정확한 이름은 메타 퀘스트라는 건데 뭐냐면 안경을 딱 쓰면 이 안경을 통해서 가상현실도 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진 않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카메라가 내 눈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안경을 쓰면 네. 안경 안에 카메라가 4개가 달려 있는데요. 예. 안쪽에 내 눈동자를 추적해요. 예. 내 눈동자가 마음의 창이니까 예. 내 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예. 이 물건을 사고 싶은지 예를 들면 내 시선이 어떤 물건에 꽂혀 있으면 이 사람 이 물건을 사고 싶다. 지름신이 내렸다 하면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는데 내향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욕구를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1,500라고 하는 가격으로 개인이 이거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출시했던 이제 VR 헤드셋이라고 하는 건데 메타 퀘스트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팔리진 않은 제품에 돈을 쏟아부은 상태. 그러면서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제 다른 빅테크하고 손을 잡아갖고 예.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일을 하게 해줄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유명한 게 윈도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라고 해서 뭐 워드, 엑셀 이런 걸로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로 놀러 가도 갈까 말 건데 메타버스 가서 일하라고 그런다고요? 일하기 싫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외면당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요즘 그 구글 트렌드 보면요. 구글 트렌드가 이제 최근에 검색량을 보여주잖아요. 예. 메타버스가 1년 전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한 100 정도의 검색량을 보였자면 예. 지금은 10밖에 검색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다들. 분위기가 확 죽었네요. 그렇죠. 예. 뭐 본인 딴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저 같아도 더 외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커버그는 뭔가 새로운 태세 전환하는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태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퀘스트 갖고 만드는 것이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 사실은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그 애플의 앱 투명성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뭐냐면 아마 요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텐데 새로운 앱을 깔아요. 예. 그럼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당신의 개인 정보 갖고 어떠한 사람들이 광고 추적을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싫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애플의 이 앱 투명성 정책입니다. 뭐냐면 내 개인 정보를 갖고 이 서드 파티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주기 싫어하게 된 거죠. 네. 아이폰은 그걸 줄지 말지를 개인이 선택하라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렇겠네요. 누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광고로 뿌려줄 텐데. 그렇죠. 네. 네. 사실은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의 핵심은 사람들이 뭐를 팔로우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송경지의 플러스를 듣고 싶구나 이런 네. 걸 알고 그거에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요거를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지난해 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가 5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 받던 것이 지금 80만 원도 못 받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발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22년 내내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런 지금 광고 추적을 못하는 문제 해결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의심을 했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최근에 2월 1일이었죠. 발표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시장이 원하는 걸 할게요. 뜬구름 안 잡고요. 가상현실에서 현실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게요. 그리고 광고 단가를 낮추더라도 그래도 광고를 많이 팔아볼게요.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못 팔면 광고 영업하던 영업사원들 다 구조조정할게요. 참. 이런 식의 약속을 하니까 그래 최소한
현실론 돌아왔구나라고 음. 생각하면서 메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바뀐 겁니다. 네. 게다가 메타의 주가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여전히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어찌 보면 지금 저커버거의 상황이 당면한 숙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사진으로 그렸던 먼 미래의 어떤 모습도 완벽한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뭐랄까 납득시키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 그럼 결국 다시 광고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절감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 메타버스라는 자기가 설정한 큰 지향점은 일단 당분간 손 놓은 건가요? 그러게요. 사실 메타버스 요즘 너무 관심 없고 요즘 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AI, 예. 챗 GPT, 네. 오픈 AI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끝났다고 보긴 또 어려운 것이 최근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연결을 원하긴 해요. 예.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하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들 1등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본디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싱가포르 스타트업인 메타 드림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건데 예. 서비스 이름 본디입니다. 딱 들어가 보면요.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3D 싸이월드 같아요. 3D 싸이월드요. 네, 싸이월드 아시잖아요. 방 알죠. 속에 들어가갖고 방 들어가서 내 캐릭터 만들고 아바타 만든 다음에 네. 이제 음악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는 거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본디가요. 네. 이게 싱가포르 업체인데 싸이월드를 분명히 벤치마크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입체적이고 메타버스적인 형태의 그 싸이월드를 만들어갖고요. 이름을 본디라고 줬고요.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한테는 이거 안 깔면은 정말 인싸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아싸. 갑자기 싸이월드 말씀해 주셔서 궁금합니다. 싸이월드 옛날에 뭐 다시 오픈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확히 1년쯤 전이었는데 2022년 4월에 다시 오픈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년 지났는데요. 예. 사용자 90%가 이탈한 상태입니다. 아, 왜요? 일단 그 흑역사 지웠으면 빨리 계정 닫고 도망가야죠. 네. 나의 그렇겠네. 과거는 나만 아는 걸로. 그렇겠네. 네. 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싸이월드가 2000년대를 주름 잡은 소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2010년대 주름 잡은 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싸이월드 밀어낸 건 페이북이었고요. 페이북을 밀어낸 건 또 틱톡이고요. 예. 또 틱톡을 밀어내고 있는 건 글쎄요. 본디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물이 갈린다는 거죠. 이번에도 물이 갈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러다가 메타가 또 이름 바꿀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유행이긴 하니까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요. 저커버그는 자신의 실패 인정하지 않아요. 2023년 말까지 새로운 VR 헤드셋을 만들어서 출시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투자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을 메타로 지어놓고 나니까 못 바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가 아니고 AI 시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한 회사의 처절한 노력도 엿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롭 토마스가 피처링한 산타나 스무스입니다. 미국은 고용도 좋으면서 물가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물가도 못 잡았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 두 가지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